가상자산 시장 사이클 중에 이제 알트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기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현재도 좀 장은 좋지만은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그런 시기는 아직 안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그 시기는 이제 저는 자, 그럼 거시경제 지표를 짚어봤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가상자산을 투자하실 때 반드시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이 저희 이제 가상자산 투자 지표, 예. 요거를 한 간단하게 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것도 앞서 5개를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5개 정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네. 그러니까 뭐 가상자산은 뭐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투자 지표를 볼 수 있는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국내에는 뭐 크립토퀀트라는 곳이 있고 뭐 네. 해외에는 룩인투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지표를 보는 그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요. 네. 이제 보통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네. 알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어찌 보면 이제 낙수 효과를 이제 보여지는 것인데요. 네. 뭐 과거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60, 70에서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렇죠. 불장이 나오긴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아직 지금 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40에서 50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좀 더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대표님은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사실 알트코인도 워낙 좋은 코인들이 많이 나와서 네. 이제 그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도 뭐 한 50 후반대, 뭐 60 후반대까지는 60 내외까지는 가지 않을까 갈 수 생각을 있다.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우리 그 흐름들 반감기가 흐름이 왔을 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세 상승장이라고 부르는 그 타이밍에는 그 알트코인이 더 오르는 그 시장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 시기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두 번째는 비트코인 MVRV 지표입니다. 네네. 이제 MVRV 지표는요,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 마켓 밸류입니다. 마켓 밸류를 이제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이제 원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시가총액 원가 개념으로 나누었을 때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인데, 네. 이제 이게 코인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이제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MVRV 지표가 역사적으로는 1 이하인 경우에는 약간 비트코인 가격은 저점이었고, 그리고 이게 3.7 이상이면은 약간 고점이었다라는 신호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 200주 이평선입니다. 네. 200주 이평선은 말 그대로 이제 비트코인의 200주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200주 이평선은 이제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로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렇죠.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을 한 거죠. 네, 2008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200주 이평선을 좀 내려갔던 시기는 7번밖에 존재하지 않았었고요. 이 다 당시에는 전부 다 저점의 신호로 많이 좀 과거적으로는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담았어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4년 주기인데 4년이 보면은 200주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네네. 이제 아마 그 주기와 또 우연히도 많이 겹쳐지고 네. 이제 심리와 이렇게 많이 좀 맞아서 떨어지지 않냐라는 네네.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알트코인 시가총액입니다. 이거는 네. 이제 그 저희가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에서는 토탈3로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토탈3. 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제외한 지표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냥 알트코인 순전히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네네. 해당 지표를 이제 비트코인과 도미넌스와 좀 비교를 하면서 이 알트코인의 시총이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지 이제 좀 더 알트코인을 통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같이 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하는 타이밍들이 예. 우리가 도래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지표는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의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인데 가상자산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네. 이 서두에 뭐 그 전체 매크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만을 위한 공포와 탐욕 지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두나무 업비트를 운영한 두나무 운영사에서 이 지표를 이제 만들었고 네. 이거를 이제 사이트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20 미만 시 매수, 80 이상 시 이제 매도의 매도하는. 신호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표들 잘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이제 오르면 오르는 걸 갖다가 막 다급하게 사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올리면서 리스크는 또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투자 회사의 대표로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뭘까요? 이게 상당히 뭐 어려운 좀 질문이면서도 좀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저희는 이제 그래도 초기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네네. 좀 다양하게 좀 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약간 팀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팀이 가장 중요하다. 네, 네.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근거는 다양하겠지만 뭐 팀도 있고 사업성도 있고 커뮤니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의 로드맵은 어떻고에 대해서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제 VC 뭐 크립토 VC라고 하는 뭐 해시드나 뭐 앤드레슨 호로위츠나 이런 삼성 네스트나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들은 이제 대부분의 초기 투자 방식이 이 회사는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이전의 경력은 어떠했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를 주로 많이 판단을 해서 그렇죠. 좀 투자를 많이 하고요. 결국에는 뭐 프로젝트 자체의 비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비전을 어떻게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매우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이 이제 좀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VC들 같은 경우는 팀의 어떤 리더라든지 그 팀의 구성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직접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지 못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 알트코인의 어떤 백서들을 보는 것들은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서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가끔 저한테도 이제 백서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좀 화려하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백서만 봤을 때는 대부분 세상을 막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이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때문에 이제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해시드, 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안드레슨 호르위츠라는 회사가 되게 좀 유명한 크립토 VC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들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 가면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스스로 이제 좀 찾아보고 확인을 하면서 그런 걸 좀 참고해서 투자를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알트코인 몇 가지 이제 여쭤볼 텐데 네. 대표님 이제 저희 리플이 이제 최근에 이제 SEC와 이제 합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제 뭔가 이 질의했던 이 소송이 좀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데 리플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봤을 때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제 뭐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투자 수익을 내면은 이제 송금을 할 때 리플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쓰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리플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알트코인이 확 오른 이후에는 또 리플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리플은 좀 상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늦게 오르는 경향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SEC와의 소송이 일단락이 되면은 그리고 리플이 승소를 한다 경우에는 되게 알트코인에 좋은 영향력이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실제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는 어찌 보면 리플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왜 그랬냐면 2020년 12월에 이제 SEC가 리플을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소송을 하면서 이건 SEC가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을 자기 제도권 내에 넣으려고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좀 인식을 했고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리플을 사실 처음으로 샀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것도 벌써 3년 전이네요. 네, 3년 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송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리플이 이제 이기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더 매력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제 뭐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뭐 리플 ETF 또는 이더리움 ETF 등 다양한 그런 ETF 상품들이 줄줄이 출시가 될 것이라고 뭐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번에 이제 가짜 리플, 가짜 ETF, 가짜 뉴스 때문에 또 리플이 한번 이렇게 했었고 이제 뭐 블랙락이 리플도 ETF를 또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사실 이더리움 ETF는 이미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 다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리플이 등판을 할 타이밍이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시가총액 기준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SEC와의 소송이 끝나가는 어떤 타이밍으로 봐도 약간 요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 금융에 계셨던 분들이 보면은 리플에 관심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그 SEC 제도권에서 처음으로 또 이렇게 태클을 걸었던 소송을 그쵸. 걸었던 네, 곳이고 처음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통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좀 더 리플을 더 잘 알게 되고 네. 그리고 SEC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좀 친근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친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SEC가 만약에 승소를 한다 했을 경우에 사실 좀 코인 업계에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은 이제 알트 코인들이 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시, 불공정 거래, 영업 규제 등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좀 처할 수 있고 네. 반면에 이제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SEC보다는 좀 더 규제 수준이 나는 그 CFTC라는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쪽의 네. 규제를 아마 관할에 놓을 가능성이 크고 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코인 시장에는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생각은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이 어떻게 보면 놓여 있는 상황들이 지금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또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감과 그냥 어떤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들로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SEC와의 소송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은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리플랩스의 상장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와 그렇게 됐을 때 XRP 가격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네네, 이제 이런 굉장히 리플렉스가 어렵죠. 상장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만약에 상장이 되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리플 가격도 이제 영향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마 얘들도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SEC와의 소송이 먼저 완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안 네. 되면은 SEC가 일단 승인을 해주지 않을 네, 거기 때문에 그렇기- 이거는 네.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인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아마 네. 이 소송의 결론에 따라서 이 리플랩스의 상장의 여부가 좀 많이 갈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EDXM이라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제 전통 금융권에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도 이제 가상자산을 담기 위한 거래소이고 아마 그 거래소를 또 키우고자 하는 이제 그런 월가의 금융기관들의 니즈가 있으면은 만약에 SEC가 소송에 지고 그다음에 이제 리플 또 그쪽 거래소에 또 리플이 상장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럴 그렇게 가능성이 되면 있죠. 또 다른 또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거는 굉장히 좀 새로운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EDXM이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상장 폐지를 해버렸는데 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본인들이 보기에는 좀 덜 안전하다고 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완전히 가장 안전한 거래소를 표방하는 네. 곳이었는데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리플을 이제 담게 된다면 분명히 좀 담고 싶은 의지는 있을 텐데 지금은 현재 규제 기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XRP 가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할 텐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아직은 기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대치니까요. 네네. 그래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제 최근에 대표님이 쓰신 칼럼에서 네. 이 X와 일론 머스크에서 어떤 코인을 선택할 것인가 네. 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걸 봤는데 네. 아무래도 수혜가 예상되는 코인을 대표적으로 꼽으면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이 될 텐데 네. 둘 중에서 이제 굳이 꼽자면 어떤 예. 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되게 어렵지만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둘 다 수혜를 받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네. 결론적으로는 좀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그 생각이 역시 비슷하십니다. 예, 네. 아마 23년 8월에 이제 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X 자체 토큰 발행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두 가지가 이제 X 플랫폼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여지겠다라는 가능성이 좀 이렇게 올라왔었고요. 네네. 근데 그 뒤로는 아직 뭐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네. 이제 저희가 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약 한 1만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2021년 2월에 일론 머스크가 한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구매하고 네. 22년 7월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보유량의 75%를 매도한 후 네. 잔여 25%가 지금 한 1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와, 네네. 그래서 이제 이를 꾸준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들은 아마 이를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자산을 매입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엔 아마 이거를 미래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무게를 둔다면은 네. 그게 훨씬 더 무게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치 저장,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네. 이 정도 규모로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하기에는 예.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진짜로 이걸 가지고서 뭔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또 많고 맞습니다. 사업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뭐 노드를 뭐 테스트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는 가상자산 과세 이야기를 좀 여쭤볼 텐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알트코인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은 알트코인 섹터 중에서 좀 대표님께서 특별히 좀 눈여겨보시는 섹터가 좀 있으실까요? 현재로서는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더 중심이 되는 예. 부분들로. 예, 왜냐하면 이제 가상자산 시장 사이클 중에 이제 알트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기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현재도 좀 장은 좋지만은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그런 시기는 아직 안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그 시기는 이제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감기 이후 한 1년에서 1년 반 뒤 정도.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저는 좀 알트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스터디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할 예정인데 네.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과세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지금 가상자산 과세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만약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은 우리가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제도와 규제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제도와 규제 같은 경우는 원래 2023년도에 세금을 이제 시행하겠다, 과세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게 2025년 1월로 2년간 유예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025년부터 과세를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은 이제 2024년부터 이제 가상자산을 프로퍼티 자산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통상소득으로 종합과세, 네. 그리고 1년 이상 보유 시 자본소득으로 분류과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 뿐만 아니라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도 가상자산을 뭐 지불수단 또는 투자자산, 자산 등으로 분류를 해서 이미 과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세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었는데 네. 사실 제가 그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절세에 대해서 큰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이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어떻게 좀 변할 것이다라고 한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가상자산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고 네.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 세무 전문 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그 기업들이 많이 출범을 해서 투자 유치도 많이 되게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투자 당시 이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의 밸류를 받는 것들도 나타났습니다. 와, 네네. 이제 뭐 그쪽이 유명한 곳은 텍스비트, 코인트래커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아마 이런 세무 서비스를 해주는 산업에 대한 니즈도 점차 커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국내를 한번 보면은요. 네.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인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21년 당시에 300조 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 2026년도에는 한 1,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도에 시행이 된다 치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시장 규모는 한 800에서 90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그에 따른 세수도 되게 좀 엄청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동시에 이제 국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들에게는 사실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가상자산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기업들의 밸류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들, 투자자들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그들을 통해서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런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 이제 더 디테일한 전략들을 좀 세울 수 있는 부분들 말씀 주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만약에 현 시점에서 1억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너무 좋죠. 상상만 해도. 예.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좀 큰 비중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큰 비중은 50% 이상의 비중인가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가상자산 자체가 위험 자산으로 좀 인식이 되고는 있지만은 네. 그래도 그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좀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리스크와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는 네. 아직 비트코인만한 자산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근데 그렇지만 한 번에 1억을 바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저는 제 계획은 이제 반감기 이전까지 이제 좀 약간 분할해서 약간 그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반감기 이전까지 어느 정도? 뭐 반감기 이전까지 1억 원을 거의 다 태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태워. 예. 그러니까 반감기 거의 다가오는 시점까지도 분할로 해가지고. 계속 분할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시점까지 DCA를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이때 당시에 평단가를 맞추고 네네. 이제 반감기 이후로 한 1년에서 1년 반 뒤 정도 뭐 예상하는 한 3, 4배 정도 오르면 네. 그때 이제 그런 수익을 실현하고 원금은 빼고 이제 수익으로만 이제 좀 알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좀 뭐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를 원금을 먼저 회수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수익을 본 구간은 알트코인의 또 불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전략으로. 네, 좋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네. 뭐 매크로 시장도 충분히 괜찮고 네. 가상자산 시장도 이제 충분히 괜찮기 때문인데요. 매크로 시장은 뭐 이제 금리가 인하게 들어갈 거고 양적 완화도 어느 정도 할 거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있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와 연계되어 가지고 새로운 경제 정책들도 좀 많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좀 더 네.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기 맞습니다. 때문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도 뭐 계속 말씀드린 현물 ETF, 반감기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뭐 아직도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앞서 했어야 되는 질문인데 갑자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 관점인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관점이 있나면 또 한 관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게 없을까요? 아니겠죠? 먹을 게 좀 덜하긴 하겠죠. 아.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반감기는 122배, 그쵸. 두 번째는 28배, 그 다음에 한 7배 정도 올랐는데요. 저는 그 다음에 해서 뭐 7배까지 아니더라도 3, 4배 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심리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네. 투자라는 것이. 근데 그쵸. 심리적으로 반감기 이후에는 오른다라는 심리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그 심리 때문에 또 결국에는 또 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고 그쵸. 그 주머니가 비트코인으로 온다면은 수요는 올라가고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는 올라가고 이제 공급은 좀 떨어지고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 본인이 이제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투자자는 굉장히 좀 소수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전체 자산에 비해서 소수고 또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하면은 여전히 좀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뭐 거시경제 파악이나 투자 전문가 의견 청취 그리고 뭐 백서 공부, 투자자 파악 등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살아남아서 트렌드를 좀 꾸준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상자산 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자산 시장은 이제 뭐 호황기, 후퇴기, 그리고 불경기, 회복기 등의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이클 속에서 살아남고 이제 트렌드를 파악하고 대응을 한다면은 돈 벌 기회는 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2013년 그리고 17년, 21년 호황기를 거쳤고 이제 후퇴기, 불경기 그리고 회복기를 계속 거쳐왔습니다. 이제 2023년 현재는 약간 뭐 불경기나 회복기에 좀 가깝다라고 좀 판단은 되는데요. 일단 뭐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뭐 트렌드를 누구보다 정확하고 좀 빨리 캐치하시고 이걸 좀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해주는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날씨가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홍보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와, 오늘 또 오랜만에 뵙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니까
이게 또 이 시장에 대해서 또 확신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구독자분들도 더 이 시장에 대한 믿음들이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블록엑스 표상록 대표님과 이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토크라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